최근 미성년자가 성폭행을 저지른 후 사체를 훼손한 사건이 있었죠. 끔찍하고 잔인한 살인 사건의 충격이 사회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데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충격적인 성범죄에서부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살인까지 각종 강력 범죄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사회적인 범죄가 급증하면서 범죄 예방을 위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반영해서 최근 양형 기준을 높이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악 범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은 여전합니다. 오늘은 강력 범죄의 처벌 온정주의 논란에 대해서 짚어보고 제도적 대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YTN 사이언스 신경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신 기자, 최근 강력 범죄가 끊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엽기적이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포악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그 강력 범죄 추이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10년간 강력범죄 발생률을 살펴보면요. 2002년에서 2011년 사이 무려 64.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살인은 983건에서 1221건으로 늘었고 특히 성범죄는 9435건에서 22,034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강도나 살인, 성폭행 같은 5대 범죄가 1분에 한 번꼴로 발생한다고 하니까 정말 무섭고 심각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강력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원인, 왜 그럴까요?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네,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유대감이 부족한 사회 환경을 지적합니다. 경쟁과 개인주의가 만연한 현대사회 특성상 친구나 가족과 맺는 사회적 관계가 과거에 비해 약화됐다는 겁니다. 네. 강력 범죄가 빈발하는 만큼 그에 대한 이제 처벌도 더욱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죠?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사형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응답자의 83.1%가 범죄 예방 효과 등을 이유로 사형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다수 국민이 흉악범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데요. 이런 여론을 반영해 양형위원회에서는 강력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제 97년 이후부터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게다가 낮은 양형 기준과 법관의 온정적인 판결에 대해서 국민의 불만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형 기준제가 이제 도입이 됐는데요. 하지만 2009년 도입 이후 큰 변화가 좀 없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점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범죄자에 대한 동정심과 오랜 관습 때문에 또 심리적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법관이 다소 온정적인 판결을 내린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양형기준제가 도입됐는데요. 양형기준제는 범죄 유형별로 지켜야 할 형량 범위를 대법원이 정해둔 겁니다. 때문에 양형기준제가 도입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판사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온정주의적 판결 논란이 완벽하게 해소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제 양형 기준제가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한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비단 온정적인 판결뿐 아니라 비슷한 성격의 사건이라도 형량이 다른 이른바 고무줄 양형의 문제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현행 양형 기준제가 국민의 사법 신뢰성을 얻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인데요. 흉악범죄 처벌 수위 논란과 양형 기준제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지난해 두 자매를 잔인하게 살해한 김홍일. 헤어지자는 연인과 그 여동생마저 무참히 해친 범인에 유가족들은 치를 떨었습니다. 우리 애들이요, 우리 애들.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형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저희 사건을 떠나가지고서라도 반드시 이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는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게 됐고요. 김홍일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무기징역형으로 감형됐습니다.
반면 미국의 경우 남자친구를 잔인하게 살인한 여성에게 1급 살인죄를 선고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에서는 1급 살인의 경우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사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범죄에 미국과 우리나라가 다른 처벌 기준을 적용한 사례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10살 아동을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반항하는 아동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김점덕. 법원은 피해자가 한 명뿐이고 흉기를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미국의 경우 9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뒤 살해한 범인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친족 강간 사건의 경우는 그 차이가 더 컸습니다. 지난해 14살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가장에게 내려진 벌은 고작 징역 7년이었습니다. 반면 미국 루이지애나주 법원은 자신의 8살 일구 딸을 성폭행한 범인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미국만이 아닙니다. 오스트리아 법정은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범인에게 종신형을 선고했고, 영국도 친족 어린이 성폭행의 경우 대부분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우리나라의 양형 기준이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살인과 성범죄 등 강력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조금 높였습니다. 하지만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력범죄에 대한 형 집행이 엄격한 미국의 경우 피해자가 2명 이상이면 연쇄살인범으로 규정되고 각 피해자에 대한 범죄 행위별로 해당되는 형을 한 번 더 받게 됩니다. 때문에 사형제도가 없는 경우에는 몇백 년씩 되는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13세 이상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미국의 양형 기준은 평균 14년, 영국은 5년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도 3년 9개월에 불과합니다. 관대한 양형 기준뿐 아니라 법관의 온정적인 판결도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은 법관들이 정당한 형벌에 대한 확고한 기준을 정립하지 못한 데다 선례에 의해 정해진 양형을 맞추기 위해 가능한 한 낮은 형량을 선호하게 된다고 지적합니다. 결국은 그 범죄의 객관적 측면, 여기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그 피해, 이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그냥 그 폐쇄된 법정에서 그 피고인이나 변호인들의 그야말로 딱한 사정, 개인적인 그런 어떤 불우한 여건, 어떤 범죄 동기의 어떤 왜곡, 이런 것이 너무 반영이 돼서 그 부당한 재판 결과가 나온 것이고요. 실제로 2009년 7월부터 2011년 사이에 일어난 아동 성범죄 사건 중 형량이 줄어든 경우는 94건으로 전체의 44%에 달했습니다. 죄의 가중이 이루어진 20건에 비해 4.7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양형 기준이 높아졌다고 해서 실형도 따라서 높아질지는 판사에 달려 있습니다. 양형 기준은 형량 차이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범죄 유형별로 지켜야 할 형량 범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권고사항일 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제사항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판사가 그걸 고려해 줄 것인지 안 할 것인가부터 집행유예를 해줄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다음에 실형을 하면 어느 정도 형을 할 것인지, 양형 기준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양형 기준보다는 감경 사유를 적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판사의 재량이다 보니까 아주 예측이 불가능하게 됐어요. 결국 판사의 고무줄 양형을 바로잡기 위해 양형 기준제가 도입됐지만 여전히 판사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형량의 감경과 가중을 판단하는 기준인 양형 사유가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여러 양형 사유를 어떤 순서나 방법으로 고려해야 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양형 원리나 기준이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을 살펴보면 참작 사유가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로 구분돼 있습니다. 게다가 참작 사유 가운데 진지한 반성,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등 기준이 불분명한 항목이 많습니다. 현행 양형 기준이 아직도 법관에게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양형 기준 그 자체가 아주 많은 사유, 양형 인자들, 요소들을 고려하도록 돼 있는데 그 상당 부분이 주관적인 측면이 많아요. 그러니까 원정적인 판결도 될 수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형을 낮추는
요소가 되는 게 이게 주관적인 측면, 특히 법관의 재량의 여지가 개입되는 부분, 이게 좀 너무 많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양형의 차이는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동일한 유형의 범죄라고 해도 개별 사안의 특수성에 따라 양형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형량의 차이가 생기고 기계적으로 동일한 형량을 선고할 수 없다는 겁니다. 비슷한 유형의 범죄라고 할지라도 개별 사건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서로 다른 다양한 양형 요소가 존재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는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도 여러 사정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타당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양형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빈발하는 강력범죄.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양형 기준은 높아졌지만 여전히 법관이 양형의 절대적인 역할을 합니다. 실제 법 집행과 국민과의 법감정 사이에 건너기 만만치 않은 거리가 존재한다는 현실은 사법부의 어려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양형 기준제 도입으로 이제 과거에 비해서 양형의 이제 공정성은 좀 높아진 걸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구체적인 선고형 결정 기준이 좀 모호한 점은 좀 문제로 보이는데 그런 점은 어떤지요? 네, 그렇습니다. 법관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 양형 인자가 많기 때문에 네네네. 오히려 과거보다 양형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많은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법관의 이제 직관이나 전체적인 시각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재량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 또 양형 기준을 의무화해서 준수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 이제 서로 좀 갈리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현행 양형 기준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좀 높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흉악 범죄자에게 몇백 년 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엄격한 형집행의 사례로 자주 등장하는 미국의 경우를 보면요. 네네.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미국은 범죄 형량을 합산해서 선고하기 때문에 99년형, 125년형 등 높은 형량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가장 죄질이 무거운 범죄의 법정 최고형 절반까지만 가중처벌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가중처벌 기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물론 이제 형량이 높아진다고 해서 강력 범죄가 줄어든다, 뭐 이렇게 확언할 수는 없지만 강력한 처벌로 경각심을 주고 시민들을 흉악 범죄자로부터 이제 보호하려면 보다 좀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강력 범죄의 경우에도 기소유예나 또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런 점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10년 기준 아동 성범죄의 집행유예 선고율이 54.6%라고 합니다. 게다가 집행유예 중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집행유예 기간 중 강력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인원은 지난 2007년 294명에서 2011년 328명으로 11.5%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신 기자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정말 미온적인 처분은 우리 사회의 괴물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 이런 뭐 정말 그 틀린 말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비판이. 소수의 인권을 보장하기보다는 다수의 안전을 좀 보호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점차 흉악 범죄가 급증하면서 보다 강력한 처벌을 통해 범죄를 억제하고 또 예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한 사회적 움직임을 짚어봤습니다. 2005년 광주 인하학교 성폭행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 교장과 교사들이 청각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저지른 끔찍한 성범죄와 학대의 실상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영화는 큰 반향을 일으켰고 이른바 도가니법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2011년에 통과됐습니다. 장애인이나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고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동안의 솜방망이 처벌이 범죄 근절에 무기력했음을 자인하고 법의 엄한 다스림을 통해 더 이상의 끔찍한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실제 법 집행과 국민 법 감정은 온도차가 큽니다. 시민들은 더욱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만 법 집행은 다소 온정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더 강력해야 돼. 법은 강력해야지. 악법이 됐던 무슨 법이 됐던 게 국가에서 정해놓은 법은 지킬 줄 알아야 돼.
상당히 부족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가정폭력범도 마찬가지예요. 구형이 너무 적어요. 흉악범죄가 빈발하는 원인을 낮은 처벌 수위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특히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처벌 수준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에서는 좀 처벌이 너무 미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범죄들이 점점 재발하는 것 같고. 실제로 폭력범죄의 경우에는 국민의 일반적인 법감정과 동떨어진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사소한 다툼 정도로 보는 시각 때문인데 이러한 온정적인 처벌은 더 큰 강력범죄를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력은 어떤 형태로든 또 다른 폭력을 낳기 때문입니다. 3회 이상 강간살인을 저지른 국내 연소의 강간살인범 20명을 분석한 결과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등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 성인이 되기 전부터 폭력이나 절도를 저지르다 범죄자의 길로 들어선 경우가 14명에 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76%는 폭력 전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가정 내의 문제로 보고 적극적인 개입이 없을 경우 살인사건으로 연결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의 전화 조사 결과 2012년 한 해 동안 남편에게 살해당한 아내가 83명, 살인 미수도 29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정폭력은 재범률도 높습니다. 가정폭력으로 한 번 처벌받은 사람이 다시 적발된 경우는 지난해 기준 3,095명에 달했는데 3건 중 1건은 재범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정폭력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경우는 극소수입니다. 지난 3년간 발생한 가정폭력 건수는 3만여 건에 달했지만 경찰이 가정폭력 범죄자를 구속한 경우는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가정폭력을 여전히 집안일, 사소한 일,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라든 이런 잘못된 통념이 남아있어서 아직 가정폭력 문제를 인권의 문제나 사회적 범죄로 보지 않는 시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가정폭력은 악순환될 수밖에 없고 또 모든 폭력의 근원이 악순환되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사회폭력, 학교폭력이나 이런 문제들까지도 다 영향을 미친다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이 같은 사회적 공감대를 반영해 폭력사범 삼진아웃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년 이내 폭력으로 인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2회 이상 받은 전과자가 또다시 폭력을 저지르면 원칙적으로 구속 기소하는 제도입니다. 3년 이내 벌금형 이상의 폭력 전과가 2회 이상이거나 생애 4회 이상의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질러도 정식 재판에 넘겨집니다. 폭력 사범 삼진아웃제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는 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엄정히 대처해서 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또 폭력 범죄로부터 유발된다고 보는 강력 범죄, 흉악 범죄 등도 아울러 예방하고자 하는 검찰의 형사 정책 중 하나입니다. 그동안 폭력 사범에 대한 온정적 처분이 살인, 강도 등 더 큰 범죄로 이어진다고 판단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폭력 범죄에 대해서 그 전과의 숫자나 유무하고 크게 관련 없이 벌금 등으로 좀 온정주의적으로 처벌되어 온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 범죄자들 대부분이 10번을 넘나드는 그런 폭력 전과를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이 얘기는 거꾸로 해석을 해보면은 처음에 폭력 습벽을 한두 번 발현했을 때 우리 사회가 엄정히 대처하고 교화를 잘 했다면 그런 흉악 범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대목입니다. 전문가들은 예방도 중요하지만 범죄에 대해서는 엄벌이 필요하며 그래야 범죄에 대한 억지력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25년에서 종신형 이렇게 시작하는 걸로 94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걸로 굉장히 범죄율이 많이 낮아졌어요, 사실. 실제로 재범 방지에는 처벌의 확실성과 처벌의 엄격성이 모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고 대인 범죄의 경우 처벌의 엄격성, 즉 양형 기준을 높이면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강력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뿐 아니라 피해자와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심리적 보상을 위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국민의 감정도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우리 형법상 최장 기간이 50년인데 좀 상징적 형벌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유럽이나 미국처럼 만약에 범죄 횟수가 많거나 이러면은 뭐 징역 뭐 몇천 년형 또는 몇백 년형 이런 상징적 형벌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강도 높은 처벌이 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강력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국민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흉악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네. 취재 내용에서 본 이제 폭력 사범 삼진아웃 제도, 폭력에 좀 관대한 사회 분위기를 쇄신하는데 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요. 더불어 형사 정책적 차원에서 강력 범죄를 예방하는 방안은 역시 그 엄격한 처벌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관용 없는 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특히 재범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자는 만기 출소 이후라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성맹수법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서진환, 김길태 등이 모두 잔혹한 성폭력 범죄로 복역한 뒤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보면 이 같은 반영구적인 격리 방안도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폭력뿐만 아니라 음주도 이제 강력범죄의 뭐 잠재적 원인은 되는 것 같습니다. 음주로 인한 범죄에도 더욱 엄격한 처벌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은 어떤지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강력범죄의 18%가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네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음주 범죄에 대해 관대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특히 8살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한 조두순의 경우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형이 되기도 했죠. 이 사건 이후 술을 마시고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욱 강력한 처벌을 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얘기인 것 같고요. 강력범죄를 줄이기 위한 여러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좀 절실하다. 이런 좀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노력을 좀 했으면 좋을까요? 네, 전문가들은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범죄라는 것은 사회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나타나기 때문에 처벌이라는 형사 정책뿐 아니라 범죄 예방을 위해 사회 정책으로도 함께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범죄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더 나은 사회를 만들려는 거시적인 안목이 절실한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극형만이 우리 사회에서 흉악범죄를 추방하는데 능사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강력범죄에 아량만 베풀 수는 없습니다. 무서운 가을 서리를 빗대 추상 같다라는 말을 쓰죠. 추상 같은 법 집행은 법치의 근간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엄격한 처벌 규정의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신경훈 기자, 수고했습니다.